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광복과 분열. 네. 광복이란 말의 뜻이 잃어버린 빛을 되찾은 것. 그래서 우리가 광복이라고 부르는데 분열을 했다라는 거죠. 참 새로운 어떤 역사 우리가 좀 으쌰으쌰해서 힘차게 출발했으면 너무 좋았으련만. 자, 그 시절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이야기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다. 우리가 여운현 선생님입니다. 여운현 선생님.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이념적인 그런 대립이 많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여운현 선생님에 대한 연구를 사실 잘 많이 안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훈장까지 받았었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대지주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을 강탈당하고 나서 모든 가산을 정리를 하면서 이 노비들을 다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부터 나의 형제요 자매들이다라는 아주 멋진 말씀을 하셨고 광복 후에 암살당해서 돌아가시는 분이고요. 너무나 유명하신 김구 선생님이죠. 네, 김구 선생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끌으셨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만 이분이 이제 임시정부 상해의 임시정부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쫓아갑니다. 예, 가가지고 안창호 선생님을 만나죠. 선생님, 저 창수입니다. 예, 김구의 원래 이름이 이제 창수죠. 창수입니다. 저 이 임시정부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뭐 무식하고 그래서 할 것도 없고 그러니 문직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안창호 선생님이 두 손을 꼭 잡으면서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자네는 임시정부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이네 했던 이 두 분. 자, 그러면 여운현 선생님은 어떤 분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여운현 선생님은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만들어졌어요. 신한청명당. 이 김규식 선생님이라고 있는데 이 김규식 선생님을 당시에 파리 평화회의의 대표로 파견합니다.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든요. 이때 그래서 우리의 어떤 독립을 좀 호소하기 위해서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 선생님을 파리 평화회의의 대표로 파견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1919년도에 상하이에 임시정부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파견되는 김규식에게 어떤 상하이 임시정부의 그 직책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에서도 김규식을 파리 평화회의의 대표를 파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공산당에 가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회의에서 한국의 사정을 세계에 알렸던 분이고, 그 다음에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44년도에 요게 중요하죠. 조선건국동맹을 조직을 했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을 조직했던 거는 우리가 광복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조선건국동맹이 나중에 광복이 되고 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른바 조건준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이 조선인민공화국이 북한이 아니에요. 북한의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데 조선인민공화국은 우리 남한 지역에 세운 그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달 만에 흐지부지 끝나요. 그러나 1946년도에 좌우합작위원회, 좌파와 우파들이 서로 대립해서 싸우지 말고 서로 우리의 하나된 그 정부를 위해서 뭉쳐보자 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좌우합작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암살당해 돌아가신다라는 거죠. 자, 김구 선생님은 너무 유명하시죠. 동학농민운동에 참여를 했고요. 의병활동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경무국장 그 다음에 한인애국단을 만들어서 이봉창과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지도를 했었죠. 그때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당시 중국의 국민당 장제스에게 큰 감동을 주어서 한국의 독립운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1943년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수뇌부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우리 어떻게 할까 이것을 모이는 그 회담에서 아마도 중국의 장제스가 한국의 독립을
강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국민당을 창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 임시정부 산하에 있었던 부대죠. 한국광복군 창설하고요. 임시정부를 끝까지 이끌었었고, 그 다음에 1948년도 우리나라가 유엔에 의해서 분단이 되는 위기에 처하자 그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만나서 우리가 한번 의논해보자. 남북 협상을 주도를 했었고, 그러나 김구 선생님도 역시 암살당에 돌아가시고 맙니다. 1962년도에 대한민국 건국 훈장, 대한국민장을 수상하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1962년도가 독립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처음 수여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광복군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임시정부에서 일을 했던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을 미국에서만 활동을 했던 이승만이 좋아할 리가 없었겠죠. 그래서 60년대에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아서요. 자, 우리가 이제 교재로 들어가서 광복과 분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순서별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1945년 8월에 결성이 됐습니다. 조선건국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여운형, 안재홍 등이 조직을 했던 좌우 합작단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치안대와 전국 140개 지부를 두어서 치안, 즉 질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해체한 후에 나라 이름을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들어오죠. 네, 미군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미군정의 인정을 못 받아서 결국에는 조선인민공화국도 흐지부지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광복할 당시에 북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약간의 이제 지도를 여기다 이제 그려보면은 크게 그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게 북이 38도선이잖아요. 38도선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이쪽으로는 미군이 들어와서 이쪽은 소련군이 군정을 하게 되고 남쪽은 미군이 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남쪽은 미군이 실질적인 어떤 그 권력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 나오죠. 미 군정의 실시, 조선총독부의 기구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한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선총독부의 기구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을 했다. 그러니까 친일파 처단을 미군정이 하질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있는 조선인민공화국도 부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 임시정부도 부정을 해버렸습니다. 이 미군정하고 같이 들어온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 정치단체들이 어떤 정당들이 있었는가? 한국민주당으로는 송진호, 김성수 선생님,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위원회, 독립촉성, 재촉하는 거죠, 재촉하는 거. 빨리 그냥 정부 세우자, 재촉하는 겁니다. 이승만 재촉하는 거예요. 계속 재촉하는 거예요. 독립촉성. 자, 그 다음에 한국독립당, 한독당 그러는데 김구 선생님이 이끌었던 당이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잘 나옵니다. 특히 예하고 잘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 보겠습니다. 우선 45년도 12월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자,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의 외상들이 모여서 한국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어느 정도 수립을 하자. 그러기 위해서 미국과 소련 너네들이 당사자니까 너네들이 만나서 논의를 하거라. 미소공동위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5년간 4개국이 신탁 통치를 결정한다. 자, 이것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반응은 어떻게 되느냐. 우익 세력들 같은 경우 당연히 반탁을 하죠. 신탁 통치 반탁을 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런데 좌익 세력 보겠습니다. 좌익 세력은 초기에는 반탁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여기에 결정을 찬탁으로 변모한다라는 겁니다. 좌익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운동 보겠습니다. 미소공동위원회 여기서 이제 결정을 했으니까 열려야 되겠죠. 그 다음해인 3월 달부터 쭉 열립니다. 우리나라 이제 덕수궁에서 이제 여기서 딱 하는데, 그럼 여기에서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누구를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둘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단체를 다 받아들이도록 하자. 근데 소련 같은 경우에는 찬탁하는 애들만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러면 찬탁하는 애들은 다 좌익 세력이잖아요. 그럼 미국이 이걸 들어줄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서로 입장차를 줄이지 못해서 결국에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됩니다. 자, 이때에 이승만이 생뚱맞은 얘기를 해요. 정읍에 가가지고. 이게 정읍 발언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을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남방만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방만이라도. 그래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이승만의 정업 발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북한은 북한 정부 따로 있고 남한은 남한 정부 따로 있고 그럼 분단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분단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것을 만들었던 거죠. 좌우합작운동. 이거 좌우합작운동. 자, 좌와 우가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결합해서 가자. 예, 이러다가 분단되겠다 해서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순서별로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좌우익의 대립심화 속에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단독정부 수립론. 아까 그 정읍 발언 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되는데 중도 우익 세력인 김규식, 중도 좌익 세력인 여운현 선생님이 주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도니까 극우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승만이라든가 김구 선생님 참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공산당, 조선공공당, 얘네들이 극좌예요. 극좌 세력들도 여러분들이 역시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극좌의 대표적인 사람이 박헌영이라는 사람입니다. 박헌영. 자, 그런데 이 좌우합작운동 처음에는 미 군정이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했는데 나중에 가면서 이 지원을 철회합니다. 철회하게 되고 결국에 여운현 선생님의 암살을 계기로 활동이 중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장했던 좌우합작 7원칙 이거 잘 보겠습니다. 삼상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한다. 그 다음에 토지개혁, 중요산업 국유화, 약간 그 좌익적인 그런 부분이 있죠. 사회노동령, 법령,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한다. 자, 여기에서 토지개혁은요, 어느 쪽으로 하느냐. 이것도 역시, 약간 그 좌익적으로 합니다. 네, 좌익적으로 토지개혁을 좀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북의 정치운동자 석방 및 남북의 좌우 테러적 행동 제지를 노력한다. 입법기구의 기능과 구성 방법을 운영 방안을 모색한다.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 등 자유 절대 보장한다.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미 군정에서도 이제 참여하고 여기에서도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실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볼게요. 자, 구체적인 내용들. 좌우합작위원회 7원칙 아까 제가 요거 말씀드렸죠? 네네네. 요거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한 가지 빼먹은 거 여러분들 요거 중요합니다. 토지제도 개혁은 약간 좌익적으로 간다고 그랬죠? 유상으로 매수해서 즉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돈을 주고 사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한다라는 겁니다. 무상으로. 그래서 약간 좌익적인 부분이 있어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 당시에 토지개혁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했던 토지개혁 유상매수 무상분배 그 다음에 북한 지역에서 했던 것은 무상매수 무상분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승만 초대 정부에서 했던 토지개혁은 유상매수 유상분배예요. 그러니까 요것들도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2차 미소공동위원회 열리는데 역시 미소의 대립으로 결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과 소련이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유엔에다가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유엔에서 그러면 남북 간 총선거 한번 하자. 총선거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거 결정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결렬됐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 문제를 유엔에 상정하고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가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38선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유엔 인사들을 얘네들을 소련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해버립니다. 38선을 못 넘게 하는 거죠.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입국을 거부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유엔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소총회를 열렸어요. 그래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선거를 하거라라는 거죠. 그럼 가능한 지역이 어디예요? 남한밖에 더 있습니까? 그래서 남한에서 선거를 치르기로 결정을 딱 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 지역대로 이렇게 서로만의 어떤 단독 정부가 수립되는 거죠. 이것을 마지막으로 안 된다라고 브레이크를 걸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김구 선생님이다라는 거죠. 김구 선생님이 내가 그러면은 북한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구와 김규식 선생님이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북측과 남측의 정치 지도자 회담, 즉 남북 협상을 제안했고요. 북측에서 오케이 평양으로 오시오. 그래서 평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남북 연석 회의를 개최해가지고 여기 다 만나는 거죠.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등이 협상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여기에서 합의 사항이 참 중요하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고 미소 양국 군대 철수. 당연히 철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미소 대립 심화. 이걸로 여기에서 했던 협상 결과가 무시당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남북 협상을 주도를 했던 김구 선생님이 어떻게 됩니까? 암살당해 돌아가시더라라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사건이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0.19 사건인데 우선 제주 4.3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1948년에 일어났던 제주 4.3 사건. 50총선거, 이 50총선거가 유엔에서 이제 1948년도에 그 총선거 하겠다라고 정해진 날이에요. 5월 10일 날. 이것을 반대하는 거죠. 제주도에서. 이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남아있는 좌익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이 좌익 세력들을 어떻게 하는 과정에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이 좌익 세력들보다도 많은 사람들의 제주도민이 희생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여수 순천 10.19 사건 10월 19일입니다. 1948년. 우리가 19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고, 그러니까 4.3 사건은 5월 10일 날 전이고요. 5월 10일 날 총선거를 실시하고 여기에서 뽑힌 재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죠. 7월 17일 날. 그리고 8월 15일 날 광복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최초 정부를 수립하게 되는데 8월 10일 날 정부 수립하고 나서 여수 순천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은 제주 4.3 사건의 진압을 위해서 여수와 순천에 있는 군대를 여기에 파견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군대 내에 좌익 세력이 있어서 반발을 했던 사건이 바로 여수 순천 10.19 사건이다. 어찌됐건 남북 협상이라든가 4.3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10.19 사건은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했던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빛을 찾고 광복을 맞이했습니다만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 전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